머리 검은 짐승 믿지 마. 그 사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어서 힘들다고? 그 사람 그렇다는 걸 이제 알았니?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고 자기가 마치 뭐나 되는 양 거들먹거릴 때부터 알아챘어야지. 그 사람은 남이 상담을 의뢰하면 도와주는 척하며 엄한 사람 지 맘대로 조종하기를 즐기는 야비한 인간이야. 그 사람 그런 점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하느님 부처님도 못 고친 걸 누가 고치겠니? 애초부터 그 사람한테 고민 상담 의뢰하고 의지한 내가 잘못이야. 이제부터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내. 머리 검은 짐승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게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세상사 힘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평온한 거야. 오늘도 행복하고 무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 부처님 용서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닭 잡은 죄 용서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개 잡아먹은 죄 용서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어렸을 적 인가에 탁발하러 온 뱀 때려잡아 죽인 아저씨 용서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어렸을 적 술에 취한 상태로 우리 집에 와서 밥상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불황인 부부 안 팔아준 인색함 용서해주세요. 부처님, 이 세상에서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죄를 용서해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배우자이거나 오빠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삼촌이나 친척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친구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특정 역할을 하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고유한 DNA와 체질, 개성, 취향을 가진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인간 자연인이라는 것을 알아줘. 나에게 아무런 기대나 조건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래.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왜냐면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오죽하면 하루 24시간 잠잘 때도 내 고민을 할까? 남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해지든 불행해지든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이익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의뢰하거나 상담함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대로 당신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할 것이다. 건방지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냉정한 이기주의자들이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들로 우글대는 세상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유린당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자. 정거지가 돼보았는가? 나는 한때 정거지가 된 적이 있었다. 군대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제대한 이후 대인관계가 파괴되면서 나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나는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인물도 잘난 데다가 유명 대학을 졸업한 한참 젊은 나이였고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이고 현모양처에 어머니도 있고 가족, 친척도 있는데 황량한 들판의 미아처럼 정에 목마른 거지가 돼버린 것이다. 나는 이른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정국어를 했으나 정을 나에게 보시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심한 방황의 나날들을 보내던 중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즉,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따돌림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정신병자, 장애인, 고아 등이었다. 그들은 그런데 여건이나 환경만 불우했지 건전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교류하면서 나의 장점인 글쓰기와 음악에 노력해 나중에 칼럼니스트 겸 동요 작곡가가 되었다. 내가 성공한 이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연스레 잘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지만 내가 정거지가 됐던 불행한 시절에 만난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지낸다.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했던가? 사람은 정없이 살 수가 없다. 나는 정거지가 돼 보았기에 정에 목마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 그대,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럼 한번 정거지가 된 심정을 가정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다가오는 인연들의 소중함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밥도 중요한 일용할 양식이지만 정도 인생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라. 오늘 누가 당신에게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해주었는가? 오늘 누가 당신에게 단정한 옷을 입혀주었는가? 오늘 누가 당신의 집을 청소해 주었는가? 오늘 누가 당신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었는가? 오늘 누가 당신에게 용돈을 주었는가?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형제나 배우자일 것이다. 그들이 없다면 당신은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지도 모른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인터넷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엄연한 남남이다. 그들은 철저한 이해관계의 논리 속에서 당신을 만난다. 그들은 당신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인간들이다. 하시라도 빨리 당신의 가까운 사람에게 정성 들여 잘하라. 그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생존하는 길이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기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최대한 자상하게 정을 베풀라. 먹을 것보다는 매를 많이 주라. 야단보다는 칭찬을 자주 해줘라. 학교 교육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키우라.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치라. 아이의 적성에 맞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라. 인생에 있어 이성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라. 청소년기부터 경제 교육을 잘하여 용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물건을 살 때나 팔 때 흥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념을 심어주라. 인류와 세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명감을 심어주라. 정말 조심해야 할 정관리. 2000년도 초반, 내가 일렉 기타를 배울 때였다. 평생을 기타 연주인으로만 살아온 기타 선생한테 애드립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는 기타뿐 아니라 인생 철학이나 처세술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분은 첫인상부터 아주 냉정하고 쌀쌀맞게 보였다. 한마디로 정이 없는 사람 같았다. 게다가 고집도 엄청 세고 까칠하기 그지없었다. 그분과 기타 레슨 말고 사석에서 술자리도 같이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처세술도 많이 익힐 수 있었다. 그분은 실없는 농담을 무척 싫어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말 중에 인상에 깊이 남는 말이 있다. 정이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요. 사람은 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어온 나에게는 약간 생경하고 충격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상당한 일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학창시절의 우정이나 친척의 정, 가족이나 애인의 정에 이끌려 원하지도 않는 일을 같이 하게 되고 이것이 부정과 비리로 이어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놈의 정 때문에 정줄이 아느리 등등의 가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이란 게 달콤하지만 참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이다. 정은 무척 중요하다. 정 없이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정에 너무 얽매일 때 사리분별이나 정의 준법, 경제적인 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나 요즘 언론을 통해 많이 보게 된다. 또 정에 굶주린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진짜 정은 12명 많아야 3명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정은 더할 나위 없이 진실되고 절대적인 것이다. 사람이라면 진짜 정과 가짜 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이란 것은 원래 좋은 것이고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내 주관 없이 행동한다면
정이란 곧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을 잘 관리해야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름다운 것도 정이요, 무서운 것도 정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정을 잘 관리한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가고 이성도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난 어릴 적 공부를 잘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와 선생님들은 공부하라고 지겹도록 압박을 했다. 어떤 선생님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에겐 공부가 전부라며 공부 제일주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자연스레 나는 공부하는 것과 학교 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졌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 모든 과목을 잘해야 인류 대학에 간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다 자신만이 좋아하고 잘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가 따로 있다. 나 같은 경우 국어나 음악, 철학 등의 과목은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라는 감옥에서 꺼내 자유롭게 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 그 길로 가는 교육을 받으면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은 학생들에게 나의 학창시절보다도 더 학대에 가까운 어려운 공부를 학생들에게 강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잘해 인류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코스는 결코 행복한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 많은 미래의 새 유망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과거의 인류 직업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공부는 결코 강요나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좋아서 즐겁게 해야 한다.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주어 각자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는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공부나 배움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나 선진국으로 가는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나의 알코올 중독 극복 체험기. 나의 아버지는 어릴 적 불행 때문인지 술을 무척 좋아하고 주정도 심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인생이 꼬이면서 술을 조금씩 먹었는데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32살 때 창작 동요제에 나가면서부터였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장난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내가 작곡가가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고운 음성으로 내가 작곡한 노래가 불려진다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다. 결국은 음악은 나를 술로 이끌었고 술은 또다시 음악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부르는 내가 만든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셨는데 소주, 맥주, 과일주 등등 가리지 않고 무한정으로 술을 마셔댔다. 그렇게 몇 년을 계속했더니 얼굴이 황달에 걸린 사람처럼 되었다. 2000년도쯤에 경륜기자로 일하면서도 나의 음주행각은 계속되었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댔다. 기자 일은 마감이 있는 날이면 새벽에야 업무가 끝나는데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까지 술을 마실 정도가 되었다. 또 2002년도 K모 방송국 창작 동요제 본선을 끝내고 며칠을 술을 마셨더니 나는 약 일주일 동안 정신이 몽롱하며 괴로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술이 내 인생을 지배할 형국이 된 것이다. 나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강남에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찾았다. 거기서 낮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치료를 받은 결과 나는 드디어 낮술을 끊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매일 밤에 맥주 2병씩 마시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동요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특히 내가 새벽 1시에 전화해도 거의 1시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술을 마시고 누구한테 밤늦게 전화하는 버릇이 나쁜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술을 먹고 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수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2시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술을 마시고 누구한테 밤늦게 전화하는 버릇이 나쁜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술을 먹고 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수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2시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다.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자 그 술 먹는 순간은 즐겁고 외롭지 않을 수 있으나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에 이르자 나는 밤술도 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지금부터 45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늦은 밤 잠이 안 올 때 방송을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외로움을 달래며 서서히 술을 안 먹게 되었고 약 2년 전부터는 웬만하면 술을 안 먹고 행여 술을 먹는다 해도 안 먹고자 할 때는 술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술은 위력이 엄청 강해 알코올 중독을 고친 사람도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이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술이 맛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결코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술을 먹은 후 이튿날 고생을 할 때는 정말 전 세계의 술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환멸감이 든다. 인생은 결국 술을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술 조심의 건전한 정서로 인생을 살아가자. 아버지. 교육자셨던 나의 아버지는 악의적 친모를 여의고 자랐던 불행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친형이자 나의 큰 아버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사범학교 들어가기 전 고향인 강원도 주문진에서 주먹개나 쓰는 깡패였던 아버지는 주위에서 혹시 삐뚤어 나갈까 걱정했지만 초등학교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부지런하고 현숙한 아내 나의 어머니도 얻었는데 친가 쪽에서 재산 문제로 불화가 일자 도피하다시피 북한에서 아주 가까운 최북단 강원도 철원으로 자원해서 전근을 갔다. 거기서 지금과는 달리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당시의 정부 정책처럼 나와 여동생만 낳으셨고 나는 철원에서 소시를 보냈다. 아버지는 친구나 직장 동료, 주로 군인이었던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고 술과 약간의 도박, 가요를 즐기는 풍류가셨다. 한 번은 읍가셔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요를 녹음해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남인수, 이미자, 하춘화 등 옛날 가요였는데 이것이 내가 음악을 접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 아버지는 나에게 무척 엄격하셔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시곤 했다.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군 101장에서 장원을 하는 모범생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철저한 보호자였고 나는 부모 밑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세까지가 중요하다는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었기에 유전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나는 내가 사랑과 정에 결핍된 나를 느낄 때가 많다. 내가 법관이 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는 서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를 유학시켰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 잘했지만 요도하열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려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바람에 마음이 연약해지고 성격 발달에도 문제가 생겨 아버지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힘들었다. 나는 서울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에 입학했고 무뚝뚝한 성격의 아버지는 속으로 흡족해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내가 군에 가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절망은 깊어졌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비지는 아들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셨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후 몇 년 후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일주일에 2~3번 하는 혈액투석이란 게 환자나 보호자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투병하실 때 우리 집 강아지 송이를 얼마나 끔찍히 귀여워했는지 모른다. 송이는 아버지의 가장 친근한 벗이자 충직한 사회복지사였다. 나는 사회적응에 연거푸 실패했고 도박에 빠져 나날을 보내던 2006년 큰 아버지의 기일에 아버지는 이 세상을 하직하셨다. 지금 아버지의 납골당에는 14년 동안 사람으로 치면 90세 정도 장수하고 2011년생을 마감한 송이의 사진이 함께 놓여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가정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의 침묵은 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어쩌면 나는 당신의 가정사적으로 불행하고 혼자셨던 아버지 삶의 전부였는지 모른다.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과잉보호로 기르셨지만
나는 그 때문에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군대 가기까지 전 대학교 3학년까지의 행복했던 나를 아련하게 추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초등학교 때 시대회 100일장에 참여했다가 오는 길에 버스 정류소를 잘못 지나쳐 아버지의 전 동료 교사였던 여선생님 집에서 하루 잔 후 나를 데리러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던 때가 생각난다. 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아버지 등을 꼭 잡고 안심하고 집에 왔었다. 그때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때였고 아버지가 나의 전부였던 것 같다. 아버지에게 생전 존댓말을 하지 않았던 내가 내생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말하고 싶다. 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버지가 아무리 무섭거나 싫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거의 신의 사랑과 다름없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만이라도 큰 행복이라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프레드 아귤라의 안악을 들으며 아버지께 불효에 대한 죄송함과 아버지의 나에 대한 깊고 한없는 사랑을 전율처럼 진하게 느껴본다. 나와 인연이 되었던 사랑하는 개들에게 내가 7살 때 독이라고 부르던 우리 집 까만 개를 나무에 목매달아 놓고 잡아먹던 사건이 발생했지. 겁에 질려 처량한 눈동자로 낑낑대며 나를 쳐다보던 독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독너는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보신탕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극락왕생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다음 생에 너를 만나면 너의 좋은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줄게. 독.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 알고 있지? 너희 비참한 죽음 잊지 않을게. 독. 너를 생각하는 마음 알아주었으면 해. 내 가슴이 아프거든. 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괴롭고 비통하단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기르던 해피란 개도 미안해. 너도 어느 날 불현듯 개장수에게 팔려갔지. 변명 같지만 내가 너무 어려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변명 같지만 미안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옆집 교장 선생님이 남기고 간 아지는 내가 서울에서 방학을 해 6개월 만에 시골집에 갔는데 아주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쏜살같이 미친 듯이 달려와 내 품에 안겼었지. 친하게 지내던 경호네 집에서 같이 놀다가 추운 겨울에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나와 아지는 얼음 빙판길을 노래를 부르며 집에 가곤 했었지. 나는 아지를 따뜻한 부엌에 자게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걔는 밖에서 재우는 거라 해서 볏잎 속에 넣어주고 아지를 덮어주었던 기억이 나.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아지를 데리고 오지 못했지. 아지는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야. 아지야, 얼마 전 너를 주제로 한 내가 만든 노래가 작곡가이자 전 대학 교수이신 집사님한테서 얼을 받았단다. 축하해. 도가 해피야. 아지야, 다음 생에서 만나면 우리 재밌게 놀자. 맛있는 것도 많이 줄게. 내가 이승에서 다 하지. 못한 사랑 다 줄게. 독, 해피. 아지는 혹시 지금 환생에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그랬으면 어떤 인연이든 간에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자꾸나. 현생이든 내생이 될진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이 생에서 못한 사랑 다 베풀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모두 다 들어줄게.